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29회 문학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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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안 할 겁니다, 이거.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면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자당씨님께서 또 한 번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멘트는 늦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마 후원이 조금 늦으셨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신 걸까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늦으셔도 좋고 음. 빨리 오셔도 좋고 음. 저희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당씨님 음. 요새도 소통하고 계십니까? 블로그에 종종 네. 댓글 남겨주십니다. 오. 블로그 업로드도 꾸준히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제 건 다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 스텝은 뭐죠? 다음 스텝은 이제 여러 패널분들의 내용들을 올릴까. 그리고 제가 또 게시판을 또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그 에피소드 중에 나온 추천 컨텐츠나 추천 오. 장소 이런 것들도 따로 올릴 생각입니다. 오. 거대 블로그가 되겠는데요? 4년쯤 걸리나요? 네. 저희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 게시판은 만들어졌다라는 네, 거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처음 후원을 해주시고 네. 댓글까지 달아주셨는데 돌돌조블님께서 10만 원을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짜요? 놀랍도록 놀라웠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와. 제가 깜놀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또 감사합니다. 심지어 처음 뵙는 청취자분이라서 네. 댓글을 안 읽을 수가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돌돌저블님께서 저희 월간 인서트 편 남겨주셨었는데요. 네. 출퇴근길에 자주 들으신대요. 그래서 원래는 음악을 들으셨는데 이제 저희 개교환생과 함께 출퇴근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를 알게 되신 이후로 출퇴근길이 기다려질 정도로 굉장히 즐겁게 듣고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이 방송이 나올까지 얼마나 저희가 고생을 할지 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아시겠다고 하시면서 네. 따숩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감사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돌조블님 네. 무슨 뜻일까요? 그러게요. 나한테 왜 물어봐? 무슨 뜻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가 녹음 환경에 있어서 아주 감사히 사용을 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만담 폭격기 장빈둥님께서 팟빵 후원으로 1,000원을 두 번씩이나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강동원, 차은우, 그리고 장빈동.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아마 만담이 한 번 더 통했나 봐요. 폭격을 당하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람 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요? 네. 아니 그냥 읽어드린 건데요. 만담폭격기님 아니다. 만담폭격기 장빈둥님의 댓글을 그렇게 희화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희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었을 뿐인데요. 제가 더 뿌듯하던데요. 그래서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네. 이걸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이 2번째 댓글이긴 하지만 네. 1회 유튜브 편부터 계속 애정하며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좋아하시는 에피소드는 여러 번 청취해가지고 전개 흐름도 외우실 정도라고 하면서 이 말까지 장빈동님과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라고 진실된 말씀을 부캐나 이런 거 아니시죠? 본인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해주셔가지고 네. 기분이 좋아졌다. 지난 시간에 관심 받는 게 싫다면서도 좋다더니 이렇게 네. 숨어서 자기가 이런 관심 좋아요. 이런 관심은 제가 원하는 관심. 뭔가 의심이 되지만 모순 덩어리. 어쨌든 장빈둥님이 아니죠. 들켰어. 이렇게 고백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만법장님께서 네. 이렇게 또 한 번 후원과 댓글을 남겨주셨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네. 댓글도 계속 읽어보죠. 유랑님, 읽어주시죠. 네, 스프링미라는 청취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뒤늦게 알게 돼서 매일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혼자 사는 삶이 심심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꽉 채워진 느낌이라면서 퇴근하고 팟캐스트 듣는 시간만 기대하고 계신다는 그런 따스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와, 퇴근하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혼미해지실 텐데 네. 그 와중에 스프링민님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스프링민님께서도 처음 와주시는 거잖아요? 네. 제 기억엔 그런데 찾아보니까 유랑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두 번째 댓글이고 첫 번째 댓글에서는 이렇게 좋은 프로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니 청주행인데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청주행이요? 덕분에 청주하세요. 혼자 사는 삶이 씁쓸하지 않아요? 씁쓸하지가 다른 게 아니라 쓸쓸하지 않아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글쓰기 편에 달렸네요. 아 그러네요? 네. 스프링님 이게 이름이 어렵네. 스프링미 무슨 뜻일까요? 봄나. 봄나님. 감사합니다, 봄나님. 왜 웃으세요, 다들? 왜요? 스프링미 다른 뜻인가? 어쨌든 저희는 봄나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순트님도 네. 댓글 읽어주세요. 저는 신동부다님 댓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네. 등산편 들으시고 마지막 등산이 한라산 백록담이셨다고 하시면서 그 당시 찍으셨던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백록담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백록담도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백록담을 보신 것을 보니 평소에 덕을 아주 많이 쌓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사진 남겨주시면서 앞으로 쉬엄쉬엄 등산하셔야겠다라고 말씀 남겨주셨는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등산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항상 와주셨던 모르겠다님, 가영증님, 피노키오 K님, KKK님. 아니 처음에 그 안녕하세요 그거 안 하니까 지금 복주하고 있어요. 갈뚜껑님, 그거 해요, 신동부다님, 보스가11님, 만다 폭격의 장빈등님, 유쾌한 은가은가님, 그리고 처음 와주신 돌돌조블님과 스프링민님, 봄나님까지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조금 댓글을 달아달라고 여러 말을 했더니 네. 많이 또 찾아와 주셨어요. 감사하게 또.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번 주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특집이 진행되는데 네. 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야 저거? 다들 이상해. 저도 다들 왜 저랬습니까? 이래? 더 심했어요. 무슨 특집일까요? 제가 선택한 특집은 문학편입니다. 문학편. 네. 그래서 저희가 도서편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바야흐로 봄이 찾아오고 있어요. 아마 이 에피소드는 4월 초중순 정도 올라갈 텐데 네. 봄꽃도 아마 필 거고 올해는 개화기가 빨라져가지고 3월 말에 벚꽃이 핀다고 해요. 네. 그리고 봄바람도 살랑살랑거리고 햇살도 따스해지잖아요. 그래서 봄을 맞이해가지고 개교환생 여러분들의 패널 여러분들의 문학적인 어떤 소양, 감수성 이런 걸 뽐내보는 네. 그런 특집을 마련해봤습니다. 소양을 뽐내야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도서편과 달리 네. 책 딱 한 권만 정해서 네. 이야기해보는 그런 컨셉입니다. 좋습니다. 유생님이 준비한 책은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책은 근데 이제 봄날과는 별 상관이 없이 네. 좀 슬프고 우울한 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본인이 의도했으면서 왜? 네, 왜냐면은 이제 이 에피소드가 올라간 다음 달에 네. 이제 5월이잖아요. 네. 네, 5월 하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면서 개교환생에서 자주 안 들었던 주제, 음.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한강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고요. 어. 우리나라의 어떤 근현대사, 현대사에 굉장히 아프고 슬픈 일들이 참 많았는데 네. 제가 예전에 제주도 가서 다크 투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주 4.3 사건에 관련된 제주도의 관광지를 쭉 투어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한국 현대사의 어떤 어두운 측면들을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 읽기도 하고 뭐 어디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압권으로 굉장히 어떤 발군의 작품이라고 느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에요. 네. 읽으면서 굉장히 저도 괴로웠고 슬프고 그러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작품이 맨부커상을 받은 건 아니죠? 아니죠. 채식주의자죠? 네, 맨부커상은 채식주의자. 네. 어. 근데 이제 한강 작가 입장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던 그런 작품이었고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만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알고 계시는지 혹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어떤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부끄러운데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학교 때 배운 기억밖에 없어요. 저도요. 그 정도가 다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저도- 영화에서 음. 몇 번 본 정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고 네. 전두환이 죽기 전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분노했던 사건이고 광주 시민들을 고립시켰던 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건이고 마지막에는 진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받을 수는 있어도 그 후에 일어나는 6월 민주항쟁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이룩하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이다. 네. 그리고 그게 누구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주도하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가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사실 이 이외의 깊은 장면들은 저도 영화 속 장면들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서 오늘 저는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네. 우리 나이 때가 엄청나게 몰입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맞아요. 네. 심지어 그 광주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교과서에서 보거나 네. 콘텐츠를 통해서 본 게 전부인데 근데- 콘텐츠를 통해서 네네. 보게 된 것도 사실 최근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없었던 콘텐츠였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그 인터넷 댓글들 보면 네. 이제 광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민주주의나 민주화 이런 사건 또는 기념일 이렇게 됐을 때 댓글을 통해서 갈라치기 한다고 하나요? 그들을 되게 매도하거나 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뭐 그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진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에서 좀 벗어나서 판단을 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접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와 관련이 없더라도 내 주변 통해서 이렇게 다 전해봤잖아요. 네네. 그랬던 뭐 여러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은. 음. 근데 그런 거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남일처럼 여기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 감수성에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네. 센트님이 말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네. 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교과서에서 너무 겉핥기로 가르친다. 아, 물론 이게 교육과정 불량상의 이유도 있을 거고 네. 그 부분 그 파트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저는 사실 놀랐던 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당시 자료 화면을 보고 정말 놀랐었어요. 네. 정말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진압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모를 때에는 그냥 경찰이 와서 뭐 진압한다고 하면 요새의 장면들을 떠올리잖아요. 네. 네. 뭐 그냥 들어가세요 한다든지 그냥 막고 서 있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더 실감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빈노님 말씀처럼 어쩔 수 없는 면이기도 해요. 그 당시를 겪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당시를 체감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죠. 그런 거를 말씀하신 그런 공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거기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분량을 늘렸다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 셋하고 유랑님하고의 간격은 조금 있잖아요. 네네. 그 교육의 간격이. 비슷했나? 저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딱히 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다뤘던 기억은 없고 근데 또 오히려 생각해보면 옳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워낙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이 좀 된 측면도 있죠. 네 그렇다 서로. 네 그렇다 보니 의도적으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그 최소한의 정보 이상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나 특히나 교육적인 자료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유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저는 현대사 시간에 많이 졸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네. 학교에도 그게 있었어. 정치적인 색깔이 나뉘었어, 사람들이. 맞아요.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면 되게 보수적으로 좀 집중해서 얘기하고 반대인 측면도 있었는데 특히나 근현대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던 사람은 지나치게 치우쳐서 그게 정답이라고 주입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 중립을 지키려고 두 가지 그 입장 사이에서 좀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밑에서 각각의 영향을 모두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지금 학생들도 만약에 조금 달라졌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예전 일이잖아요. 점점 예전 일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사건에 대한 충격이나 아니면 영향력이 더 희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에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일어났던 사건이었고요. 네.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의 퇴진, 그리고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전두환의 신군부가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공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시민군들을, 네. 저항군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사건 자체는 그냥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것이 북한의 빨갱이들 짓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입혀가지고 네. 현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왜곡된 측면이 있기도 하고 전두환 씨가 결국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논쟁 형식으로 변질된 건 있는데 결국 이 사건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미중의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선동하는 주체가 따로 있었다라는 그렇죠. 입장이 하나가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그거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뭐 헬리콥터로 총을 네. 쐈다든지 이런 맞아요. 문제도 하나가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5.18을 역사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에 의해서 많은 증거 자료들이 그런 것들이 다 사실 내지는 가짜 뉴스라고 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팩트에 대해서 놀라는 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단지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지 단순하게 현대사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이라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그 속에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고통을 느꼈을지 이런 것들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이 책 소년이 온다라는 책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 담론이나 사회적 담론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고통과 내면에 몰두한 작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계엄군과 맞서 싸우다가 죽게 된 중학생 동호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의 친구, 함께 맞섰던 형과 누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호의 가족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들이 일상 속에서조차 고통받아 했던 내면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소년이 온다요. 네.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저도요. 난 봤는데 왜 초면이지 동호 씨? 동호 씨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봤어요? 오래됐어요. 채식주의자랑 그 소년이 온다를 둘 다 읽었는데 네. 둘 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내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한동안 안 보다가 네. 최근에 채식주의자를 다시 봤어요. 네. 어땠어요?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신기했어. 네. 아마 소년이 온다도 다시 보면은 네. 확실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 이 책 자체가 좀 특이해요. 서술하는 시점이 계속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나레이션과 대화의 경계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서술한 작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네.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네. 그런 입장에서는 네. 이 작품도 그렇게 봅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 작품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네. 내면 세계 그 고통에 몰두하다 보니까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지는 않죠, 사실은. 네. 저는 빈둥님이 말씀하신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고 네. 포기했거든요. 아, 한강 그래요? 작가에 대해서. 최근에? 아니요. 저도 그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채식주의자 상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듣고 어디서 이 책 되게 좋대라는 얘기에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책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무겁고 네.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맞아. 그래서 이 작가가 상을 타고 신간이 나와도 흥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소년이 온다는 더 더 무겁고 네. 더 고통스럽습니다.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못 보는 사람들 있어. 맞아요. 내가 그래. 잘 못 봐요. 네.
근데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에 한강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에필로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총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짧게 한번 다 짚고 넘어가 볼까 해요. 첫 번째 1장은 어린 새라는 챕터예요. 네. 네. 이 어린 새의 어린 새란 챕터에서는 알 수 없는 서술자가 너를 호명하면서 시작합니다. 너는 주인공인 동호입니다. 동호는 중학교 3학년이에요. 동호의 집에는 문간방이 있었는데 거기다 사글세를 주고 그의 친구와 누나가 새를 들어 살았습니다. 네. 네. 친구의 이름은 정대고요. 친구 누나의 이름은 정미였어요. 근데 겨우 중3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동호하고 정대가 시위대에 휩쓸렸다가 친구 정대가 군인한테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동호가 보게 돼요. 네. 그러면서 도망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호가 이후에 정대 시신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네. 이 시신들이 전부 다 도청 상무관이라는 곳에 안치가 돼 있었거든요. 안치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널브러져 있고 흰 천으로 덮어 있는 수준이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동호가 친구 시신을 찾으면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피아 여고 3학년인 김은숙이라는 사람과 미싱사로 일하는 임선주라는 사람과 한 조가 돼가지고 피살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피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기록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 동호하고 은숙이라는 사람과의 사이에 문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어서 유랑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 과정에서 네가 이해할 수 없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관 위에서 태극기를 반드시 펴고 칭칭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조심스럽게 네가 물었을 때 은숙 누나는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며 대답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니야. 한낮에 사람들이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어? 네. 동호가 은숙 누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나라 군인들이 죽인 사람인데 왜 태극기로 관을 덮고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은숙 누나의 답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권력 잡으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거니까 그들은 나라가 아니야. 어떻게 나라를 부를 수 있어? 우리가 정당성이 더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날짜를 보게 되면은 5월 21일에 동호가 합류하게 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5월 20일 날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이때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군인에 대항해가지고 무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이것이. 그러면 그 네. 배경 자체는 5.18 당일은 안 다뤄지는 건가요? 네네, 그 이후에, 약간 이후의 시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5월 26일 날 계엄군이 도청을 총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돼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동호한테 너 집으로 빨리 가. 이렇게 하는데 동호는 끝끝내 도청에 남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왜 동호가 계엄군들이 쳐들어온다는 거 알면서도 왜 도청에 끝까지 남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중학생이잖아요. 네. 중학생은 그럴 수 있지 않나? 저는 너무 드라이합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친구가 죽는 걸 봤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나이 때에서는 그 기억만 절대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쌓이기가 어려운 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기할 게 적은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경험도 적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주변의 큰 사건에 몰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결해 보겠다 혹은 나도 참여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컸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동호가 남기로 결정한 데에는 저도 친구의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도 파악하기 이전에 일단 감정적으로 그 중학생 소년의 마음에 아무 잘못 없는 내 친구가 왜 죽게 되었나에서부터 의구심을 가졌을 것 같고, 그게 행동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전에 이미 몸이 움직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보이는 게 있었던 거죠. 아니면 현실적인 감각이 조금 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도 했을 거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자기한테 위험한 상황인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잘 판단이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나이 때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해해야 되는지조차를 모르는 시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른들은 되게 생각이 많잖아요.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미칠 영향들을 다 떠올리기 마련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어린 동호와 같은 친구들이 더 용기 있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2장은 이러고 바로 넘어갑니까? 정답 없어요?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정답이 없죠. 여러분들의 그냥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2장은 검은 숨이라는 챕터고요. 네. 이 장이 좀 특이한데 이 장은 1인칭 나의 독백으로 서술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는 누구냐면은 1장에서 죽었던 정대의 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네. 그래? 되게 특이하죠. 이래서 포기했나 본데 나는 그러니까 구조상 이렇게 잘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맞아요. 소설이네요. 장마다 전부 다 서술자가 달라지고 네. 문체가 좀 달라져요. 시점도 달라지고 좀 독특한 소설이죠. 네. 내가 이야기하는 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야기를 해준 청자는 동호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정대가 동호한테 혼이 되어서 얘기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정대는 누나의 죽음도 직감을 하게 되고요. 혼이 되고 나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죽었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이 수많은 시신과 함께 켜켜이 쌓여 있다가 트럭으로 옮겨져가지고 야산의 열십자로 쌓여서 불태워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돼요. 네, 혼이 되어가지고. 네. 그리고 정대가 독백을 하면서 계엄군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학살했는지,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태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걸 동호한테 전해주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정대가 동호가 있다면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호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호는 이 내용을 모르고 그렇죠. 네. 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되게 재밌는 부분은 정대가 이제 열십자 형태로 켜켜이 쌓여 있을 때까지는 몸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영혼이 네. 몸과 함께 있는데 그걸 다 불태우고 나니까 정대가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게끔 떠돌아다닐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동호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 계엄군이 쳐들어온 날 동호가 죽었구나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약간 판타지스러운 면이 좀 들어가 있죠. 있네요. 네. 여기서 여기서 정대가 독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빈동님께서 읽어주시죠. 제가 읽습니까? 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네. 진지하게 읽어야 진지하게 되는 거죠. 읽어주시죠. 웃기게 읽으려고 했어요? 이 순간에 아까 닉네임 말하는 톤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안 돼요.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에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를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 이마, 그 눈꺼풀들을 밤새 건너다니며 어른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대의 독백이 이렇게 나오게 좀 됩니다. 잘 읽은 것 같은데요? 잘하셨네요. 잘 읽었어요. 진지하게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장은 7개의 뺨이라는 챕터입니다. 네. 이 세 번째 장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이후 5년 뒤 1985년의 시점입니다. 네. 이 장은 3인칭 시점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네. 이 그녀는 누구냐면 1장에서 동호와 함께 한 조로 도청해서 시신을 수습했던 중 한 사람인 김은숙 씨예요. 네. 김은숙 씨는 5.18 이후에 재수 끝에 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네. 결국 포기하게 되고 한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은숙의 출판사에서 희곡집을 출판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필 이 희곡집 작품을 번역한 사람이 수배 중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군부 독재 시절에 자행되었던 검열에 걸려가지고 은숙이 끌려오게 됩니다. 네. 일종의 그 당시에는 뭐 보안사 이런 곳이겠죠. 네. 은숙은 관계 당국에 끌려가가지고 번역한 사람의 행방을 추궁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7대의 뺨을 맞게 됩니다.
그 사람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은숙이 네. 뺨을 7대를 때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은숙이 그 뺨 한 대 한 대를 하루에 하나씩 지우기 시작해요. 오늘은 첫 번째 뺨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지우기로 하자 하면서 그 당시에 연관되었던 5.18 당시의 일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5.18 당시에 은숙은 살아남게 되거든요. 네. 5월 26일 날 이제 계엄군이 쳐들어왔을 때 도청을 먼저 빠져나가게 되는 바람에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아서 빠져나와서 살아남았다는 그 수치심 때문에 그리고 동호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화장도 안 하고요. 하루하루 그냥 빨리 늙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네, 이게 은숙의 이야기고요. 승터님께서 그 은숙이 출판하고자 했던 희곡집에 실린 그런 내용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어이 돌아오소. 어이 내가 이름을 부르니 지금 돌아오소. 더 늦으면 안 돼오. 지금 돌아오소.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당신을 보았던 내 눈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 귀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숨을 들이마신 허파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 버드나무들, 빗방울과 눈송이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내가 방수 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병에 네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네. 사원이 뭐야? 절인 거죠. 아, 그 절의 의미의 사원이요? 네. 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절, 내 삶 자체가 온통 장례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충분한 애도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내 삶 자체가 장례식이 되어서 죄책감을 느끼고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월 26일 날 은숙은 도청에 빠져나와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근데 그녀는 살아남은 것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에 항상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녀에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비슷한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의 죽음을 자기 탓으로 약간 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선택을 했던 지인들이라던가 그 사람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은숙과는 조금 환경은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감정의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떠올려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잘 못하겠어요, 그런 걸. 그리고 몰라, 제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섣불리 전해지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더 부정적으로 악화되거나 이랬던 기억이 저 스스로한테 있다 보니까 잘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그 사람을 계속 뭐 지켜보아 주는 거를 약간씩 티내는 거랄까요? 그 정도? 그냥 안부 정도. 다만 그게 너무 무관심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만큼만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게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결국 남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시간을 좀 주고 다만 옆에서 기대고 싶을 때 언제든 있다는 그 믿음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한테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물리적으로 뭐 말을 해준다던가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그 심리적인 기댈 곳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 네. 뭐 은숙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그 생일 얘기 같이 아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주변에서 먼저 좀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저는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로만 접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느껴야 될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고 그냥 우리 민주화 운동 역사상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 이렇게 좀 타자화시켜서 생각만 했었는데 네. 네. 막상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 당시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 좀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네 곁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것밖에 위로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죠. Remember you?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닌데 왜? 어. 죄송합니다. 기억하고 있어.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스트레스 다 아니야? 비슷한 맥락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위험해 보인다는 거지. 너 잘못 아니야. 야 그거 너한테 아무 잘못 없는데 왜 그러고 있냐?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비수가 될 수도 왜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되게 재수없게 있어 그런 사람들. 그래요? 야 뭐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산 사람은 살아야지. 쉽게 야. 얘기할 수 있죠. 그래. 남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의도가 나쁜 건 또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어려운 같이 잘 해보자. 음. 너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나타난 말이지만 한 번 더 그 사람을 생각했다면 과연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맞아요.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이 또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예.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한 후에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음. 어떡할까요? 저도 비슷해요. 그냥 네. 옆에 있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상담사를 알아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해줄 수 없으니까. 아 본인이? 네. 그러니까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제가 대신 알아봐서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아 그래. 왜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우울함 맞아요. 얘기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말이 아니야. 그냥 같이 해주는 거야. 근데 말은 가끔씩 엇나가는 경우도 있고 잘못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단 말이죠. 네. 그래서 행동으로 해주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쓴뜨님이 말씀해주신 갑자기 잡아채가지고 상담하러 가자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뭐 놀이동산이 됐든 나들이를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다가 그 사람이 준비가 됐을 때 말을 건네는 게 조금 더 건강한 방식 아닐까? 그냥 다짜고짜 야이씨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것은 지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 맞아, 그것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몰입했어. 근데 방식의 차이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네. 그거를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사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나름의 방법을 계속 시도를 하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뭐야? 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본인 얘기 좀 저 해봐요. 얘기했잖아요. 했어요, 유생님. 책에는 책에는 어떻게 나와요? 책은 그냥 서술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위로를 건네는 장면은 안 나오나 보네요. 나오죠. 예. 오롯이 이 사람이 고통을 감내하다 보니까 화장도 안 하고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서 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정말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엄청난 트라우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4장은 쇠와 피라는 챕터입니다. 이 챕터의 시기는 1990년이에요. 그리고 1인칭 나가 등장하게 되고요. 나는 누구냐면은 동호가 죽던 날 밤 5월 26일에 계엄군과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전남도청에서 남았던 한 남자입니다. 네. 이 남자는 교육대학교의 복학생 신분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1990년이 되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5.18을 소재로 논문을 쓰고 싶어하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민주화운동 당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가지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대학 신입생이었던 김진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근데 인물이 되게 많이 나온다. 네, 많이 나오죠. 네. 나하고 김진수는 도청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무장투쟁을 하다가 계엄군한테 끌려가게 되고요. 체포된 이후에 나와 김진수는 굉장히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실 이 소설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읽으면 좀 되게 많이 괴로워요. 특히나 김진수라는 사람은 좀 예쁘장하고 좀 곱상하게 생겼던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성적인 학대도 당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친.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와 김진수는 그 당시 재판에서 중형을 받게 되는데
사실상 그 재판을 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었을 거잖아요. 네. 네.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몇 달 안 돼가지고 특사로 나오게 되고요. 석방되게 되고요. 나와 김진수는 석방된 이후에 2년 정도 지난 후에 재회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재회를 하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는 이런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 김진수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서술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빈동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 에피소드는 책을 안 보고 들어도 되나요? 듣고 나신 다음에 네. 정리를 좀 듣고 나신 다음에 읽으시면 더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스포일러가 있거나 이런 거요? 다 스포인데 스포를 듣고 그거를 지금 중반에 얘기하고 있어. 그렇구나. 그때 스포를 다 들으시고 들어도 네. 보셔도 그치. 그 고통과 그것이 좀 생생하게 와닿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엄청 막 충격적인 반전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겪었던 사람들을 이제 가상의 사람들이겠죠. 그 네, 사람들의 네. 내면을 서술한 거다 보니까 네. 읽어주시죠. 그 후 우리는 이따금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가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지고 교통사고를 내고 빚이 생기고 다치거나 병을 얻고 정 많고 서글서글한 여자를 만나 잠시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믿고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모든 걸 무너뜨려 다시 혼자가 되는 비슷한 경로를 거울 속 일그러진 얼굴처럼 지켜보는 사이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불면과 악몽, 하루하루 진통제와 수면 유도제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위해 염려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우리를 경멸했습니다. 우리들의 몸속에 그 여름의 조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5.18 운동을 겪고 나갔고 그리고 또 체포가 되고 고문을 당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죠, 잘. 그리고 하루하루 그 트라우마 때문에 술과 약을 같이 먹게 되고 진통제를 달고 살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김진수와 나는 종종 만나면서 지내는 사이였는데 김진수는 결국에는 출소 후에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시달리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그 후에 김진수의 유서하고 사진이 발견되게 돼요. 네. 나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하필 그 사진에 동호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호와 몇몇 친구들이 찍혀 있는데 일렬로 이제 엎드려서 죽은 그런 사진이 찍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알고 죽은 다음 사진. 네, 죽은 다음에 사진이. 근데 그 학생들이 일렬로 누워 있는 거야.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김진수하고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 당시에 동호하고 친구들이 집에 안 가려고 하니까 그 친구들한테 계엄군이 쳐들어오면 너희들 캐비넷에 숨어 있어라. 잠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어린 학생들이니까 나중에 캐비넷을 열고 이제 손 들고 나오면은 계엄군들이 살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날 계엄군 장교가 그 친구들이 일렬로 손을 들고 내려오는 걸 보고 저 새끼들 반항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손 들고 내려오면 우리가 살려줄 줄 알고 해서 바로 쏴 죽였던 겁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일렬로 누워있는 형태로 사진 찍힌 거예요. 죽은 거를 일렬로 배치한 게 아니라 네네. 그대로 죽었다는 거죠? 네. 김진수는 자기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은 학생들이 안 죽었을 텐데라는 죄책감이 시달렸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은 나가 이제 이 5.18 관련된 논문을 쓰는 선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억만 남고 다른 모든 것이 서서히 마모됩니다. 색 전구가 하나씩 나가듯 세계가 어두워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은 밤의 눈동자라는 챕터고요. 이 챕터는 2000년대 무렵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챕터의 주인공은 역시 동호와 함께 한 조를 이뤄가지고 시신을 수습하던 한 사람이었던 미싱사 임선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네, 이 사람이 2인칭 당신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당신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형태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네. 이 선주는 윤이라는 연구자한테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증언차 인터뷰를 요청받게 돼요. 네. 근데 선주는 인터뷰 응하기가 어렵다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의사표시를 합니다. 네. 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증언과 논문 이런 것들을 보내고 인터뷰가 어려우시다면은 녹음기하고 테이프를 들 테니까 녹음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 온 거죠. 선주는 녹음을 준비하면서 10대 때 여공으로 일하던 열악한 환경 그리고 노조원과 함께 시위하며 싸우던 그런 일들 그리고 민주화운동 때 자기 당했던 성고문의 트라우마를 이제 회상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유랑님께서 선주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cm 자가 자궁 끝까지 수십 번 후벼 들어왔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소총 개머리판이 자궁 입구를 찍고 지지겼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하혈이 멈추지 않아 쇼크를 일으킨 당신을 그들이 통합병원에 데려가 수혈받게 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2년 동안 그 하혈이 계속되었다고, 혈전이 나팔관을 막아 영구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타인과 특히 남자와 접촉하는 일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짧은 입맞춤, 뺨을 어루만지는 손길, 여름에 팔과 종아리를 내놓아 누군가의 시선이 머무는 일조차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몸을 증오하게 되었다고, 모든 따뜻함과 지극한 사랑을 스스로 부서뜨려 도망쳤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더 추운 곳, 더 안전한 곳으로 오직 살아남기 위하여. 네. 선주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인터뷰는 결국 거절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선주는 결국엔 이런 끔찍한 고문 트라우마 때문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아까 사장에 말씀드렸던 동호가 죽은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사진을 보게 되었고요. 우연한 게 보게 되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분노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주가 그때 처음 유랑님께서 읽어주셨던 동호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돼요. 네. 어떤 대화냐면은 왜 시신을 태극기로 감싸? 왜 애국가를 불러줘? 라고 물었잖아요. 동호가. 네, 이걸 네. 떠올리게 되면서 선주는 이렇게 속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태극기로 고작 그걸로 감싸보려던 거야. 우린 도륙된 고깃 덩어리들이 아니어야 하니까 필사적으로 묵념을 하고 애국가를 부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도 질문 드려볼게요. 왜 광주 시민군들은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태극기로 감싸고 애국가를 불러줬을까요? 시민군들? 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희생당한, 국가 네.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했는데 네. 네. 왜 오히려 국가를 상징하는 애국가 그리고 태극기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건지. 네. 그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그 사람들을 국가라고 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본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너희야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었을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공권력- 센트님 얘기가 이해를 못한 건 아닌데 네. 상황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네. 어쩌면 그들이 국가라고 대표돼서 사람들이 죽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이 그 시신들을 태극기로 감싸고 애국가를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국가에 대한 그랬을까? 증오가 생길 법도 한데 오히려 국가를 대표하는 것들로 자신들을 이제 시신을 치른 수습한 거니까. 예. 그러면 센트님이 얘기한 게 맞는 거 아닌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가 더 필요한가? 그러게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이 책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습니다. 유생님요. 항상 유생님 본인의 얘기를 물어보고 얘기하고 네. 우리한테 물어봐 주세요. 빈노님 안 그러잖아요. 빈노님 언제 그랬다고? 저는 항상 안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5장이고요. 마지막 6장은 제일 슬픈 장이기도 한데 시점은 2010년대가 되고요. 이제 동호의 어머니 시점에서 서술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호 어머니가 그 당시에 동호를 데리러 갔어요. 전남도청으로. 근데 끝끝내 데리고 오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시위도 하기도 하고요. 네. 동호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는 집회에 가는 대신에 동호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길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쓴터님께서 한 3장 정도 되는데 다 있나요?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시간 같습니다. 될까? 네. 목숨이 쇠심줄 같아서 너를 잃고도 밥이 먹어졌제. 정대 내 아버지까지 떠나 괴괴한 문간채는 밖에서 자물쇠로 채워버리고 꾸역꾸역 가게에 나가 장사를 했제. 이름만 걸어놓고 얼굴도 한 번 안 비쳤던 유족회에 처음 나간 것은 부회장이란 엄마가 돌린 전화를 받고서였다이. 그 군인 대통령이 온다고, 그 살인자가 여기로 온다고 해서 네 피가 아직 안 말랐는디. 안 그래도 잠을 깊이 못 들고 뒤척이는 날들 뿐이었지만은 그날부터 새로 잠을 못 잤다이. 네 아버지도 잠을 못 자더라마는 평생 병치레만 하는 순한 양반이라 억지로 떼어놓고 혼자 유족회에 갔다이. 처음 보는 엄마들하고 인사를 하고 쌀집을 하는 회장 내에서 밤늦도록 현수막하고 피켓을 만들고 모자란 것은 각자 집에 가서 더 만들어 오기로 하고 헤어졌다이. 헤어질 적에 손을 잡는 뒤 그 차갑든 살, 아무것도 속에 없는 허재비 같은 손을 맞잡고
허제비 같은 등을 서로 문지름스르 얼굴을 들여다봤다이. 얼굴 속에도 아무것도 없고 눈 속에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내일 보자는 인사를 했다이. 무섭지 않았어야. 죽어도 좋다는 마음인디 무서울 것이 어디에 있겠냐. 다 같이 소복을 입고 그 살인자가 탄 승용차가 오기를 기다렸다이. 정말로 아침 일찍 그놈이 나타났다이. 소리를 맞춰서 구호를 외치려던 계획은 엉망이 됐다이. 다들 울부짖고 졸도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소복은 찢어졌다이. 현수막은 펼쳤다가 바로 뺏겼다이. 경찰서에 다 같이 끌려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뒤 우리하고 다른 곳에서 시위하기로 했던 부상자회 청년들이 잡혀들어왔다이. 시무룩이 줄을 서서 들어오다가 우리하고 눈이 마주쳤는 뒤 한 청년이 갑자기 울면서 소리쳤다이. 엄마들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엄마들이 무슨 죄를 지었소? 그 순간 내 머릿속이 멍해졌어야. 하얗게, 온 세상이 하얗게 보였어야. 찢어진 소복 치마를 걷고 탁자 위로 올라갔다이. 더듬더듬 조그만 소리로 중얼거렸어야. 맞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가. 날개가 달린 것 같이 형사들 책상 위를 공중공중 건너갔다이. 벽에 걸린 살인자 사진을 끌어내렸다이. 발바 부순 게 발에 유리가 박혔다이. 눈물이 흐르는지도 피가 튀는지도 몰랐다이. 발에서 피가 솟은 게 형사들이 나를 병원으로 싣고 가더라야. 너희 아버지가 연락받고 응급실로 왔어야. 의사하고 간호사가 내 발바닥을 갈라서 유리 조각을 뽑고 붕대를 감는 뒤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부탁했다이. 집에 좀 댕겨오소. 어젯밤에 만들어 놓고 안 가져온 현수막 하나가 동 속에 있소. 그날 해질녘에 너희 아버지 어깨를 짚고 절름절름 옥상에 올라갔다이. 난간에 기대서서 현수막을 길게 내리고 소리 질렀다이. 내 아들을 살려내라. 살인마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정수리까지 피가 뜨거워지게 소리 질렀다이. 경찰들이 비상계단으로 올라올 때까지, 나를 들쳐매고서 입원실 침대에 던져놓을 때까지 그렇게 소리 질렀다이. 네 중학교 학생증에서 사진만 오려갖고 지갑 속에 넣어놨다이. 낮이나 밤이나 텅 빈 집이지만은 아무도 찾아올 일 없는 새벽에 하얀 습자지로 여러 번 접어 싸놓은 네 얼굴을 펼쳐본다이. 아무도 엿들을 사람이 없지만은 가만 부른다이. 동호야, 가을비가 지나가서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엔 잠바 속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무릎을 짚은스르 절름절름 천변으로 내려간다이. 코스모스가 색색깔로 피어있는 길, 동그랗게 또아리를 틀고 죽은 지렁이들의 쇠파리가 꿰는 길을 싸묵싸묵 걷는다이. 네가 6살, 7살 묵었을 적에, 한시도 가만히 안 있을 적에 너희 형들이 다 학교 가버리면 너는 심심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너희 아버지가 있는 가게까지 날마다 천변길로 걸어갔지. 나무 그늘이 햇볕을 가리는 것을 너는 싫어했지. 조그만 것이 힘도 쉬고 고집도 쉬어서 힘껏 내 손목을 밝은 쪽으로 끌었지. 수치 젖고 가늘게 가는 머리카락 속가장 땀이 나서 반짝반짝 함수로. 아픈 건 매니로 쌕쌕 숨을 몰아쉼수로. 엄마 저쪽으로 가. 기왕이면 햇볕 있는 대로. 못 이기는 척 나는 한없이 네 손에 끌려 걸어갔지. 엄마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캄캄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핀 쪽으로. 네. 그래서 이 6장의 챕터 제목이 꽃핀 쪽으로입니다. 잘 읽는데? 연극반의 연극부의 출신답게. 아, 그런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투리도 하고 말이야. 이 장을 읽어보면은 이 동호 어머니의 심정이 너무 디테일하게 잘 표현돼 있어가지고 네. 읽을 때마다 좀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6장 이후에 에필로그가 나오게 됩니다. 에필로그 제목은 눈 덮인 램프이고요. 한강 작가가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이런 것들 자전적으로 쓴 부분인데요. 한강 작가가 눈 덮인 소년의 무덤에 촛불을 켜게 돼요. 네. 그리고 그 촛불이 마치 눈 덮인 무덤 위에 램프 같았다라고 생각해서 제목이 눈 덮인 램프입니다. 네. 마치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램프처럼요. 이 작가가 10살일 무렵에 명절 때 친척들이 와가지고 네. 그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듣게 돼요. 친척집에 살았던 2명의 어린 중학생이 죽었다는 대화였어요. 그것이. 네. 네. 그리고 아버지가 광주 출장을 가셔가지고 사온 사진집을 보게 되고요. 그 당시 광주의 그 참상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작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작가는 여름을 건너서 살아왔지만 그 당시에 그 두 소녀는 여름을 건너지 못했죠. 네. 국가의 개인에 대한 모욕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의미에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을 집필하는 동안 동호의 그러니까 이 작품에 나오는 동호에 해당하는 실존 인물의 작은 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동생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진실되게 써달라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18 광주민주운동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글쎄, 이게 뭐 말을 쉽게 하질 못하겠어가지고 패스. 다른 분 먼저 하세요. 그러게요. 근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지금은 그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신 소설의 단면을 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겠다, 어떻게 기억하겠다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좀 망설여져서 더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닌가 싶어요. 오문이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직 그 답변을 제대로 할 만큼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함부로 그치. 대답을 하기가 그래. 망설여지네요. 다 그런 기분을 느낄 것 같아. 네. 이게 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구분을 해서 네. 그 팩트를 파악하고 그러려는 게 되게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래 우리 현대사에 일어난 슬픈 사건이지 이러해서 전후가 이렇고 일자별로 이랬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지 지금까지도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파헤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럴 이유도 사실 없고 그런데 이런 소설책이나 생각해보는 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뭐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관심을 갖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재난에 의해서 희생자가 생기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희생자들의 개개인적인 상황이나 네. 환경에 되게 몰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좀 개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공감도 되고 아 나도 저럴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접근하는 반면에 5.18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그 역사랑 정치라는 것에 그 개개인적인 환경이나 감정이 되게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겉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다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묻히고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시대적인 평가가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그 얘기가 안 나오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사건을 접한 후세대의 사람들은 네. 그거는 그냥 하나의 결과물로 볼 뿐이지 그 과정 안에 있는 이 동호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거를 궁금해하면 할수록 나한테 좀 부정적인 감정이 전달되니까 슬프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래서 일단 저부터가 멀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일반적인 재난과 다르게 5.18 같은 역사적인 사건은 시대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더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더 민주화가 돼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사건으로 여기는 측면이 좀 크지 않나. 네. 그런 게 지금의 그런 갈등이나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저는 오늘 이야기 쭉 들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나 아니면 또 다른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있잖아요. 네. 또 다른 정치적인 시선이라든지 네. 그들이 어쩌면 매도하는 시선들일 수도 있고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 아픔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네.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유생 어떻게 맞아요. 기억해야 됩니까? 이 초기에 제가 이 소설이 네. 서술자의 시점도 굉장히 다양하고 관점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레이션과 대화의 관계도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이유가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다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엇갈린다. 그러니까 그 속에 너희도 있다. 우리도 있다. 그러니까 참여해달라.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참여해달라라고 하는 걸 촉구하는 소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그냥 19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민주화운동 이렇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의 심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의 시대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영원히 함께 나눠야 될 아픔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뭐 희생자 몇 명 이런 통계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그냥 다른 여러 사건들과 차이가 없게 느껴진단 말이죠. 네. 근데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서 이런 소설을 통해서 물론 가상의 인물이긴 하겠지만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얼마만큼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강추하는 책입니까? 사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읽는데 네. 그래서 섣불리 읽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을 떠올리신다면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읽어야 한다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네. 읽어보세요라는 측면의 뉘앙스보다는 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읽었지만 기억이 안 나는 제가 하고 있는 게 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네. 오늘 마지막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5.18 관련된 뭐 컨텐츠 보신 게 있다면은 추천해 주시면서 끝내면 어떨까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 선의 현대사의 질곡에 대한 관련된 영화나 뭐 시리즈 이런 것들 혹은 책들. 저는 그 화려한 휴가 인상 깊게 봤었고 네. 네. 택시 운전사도 인상 깊게 봤는데 두 개 다 광주와 관련된 맞습니다. 영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택시 운전사는 그 당시에 비판도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너무 오락영화처럼 만들어놨다 또는 마지막 택시가 달리는 그 씬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역사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만드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라도 한 번씩 임팩트 있게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왜곡만 하지 않는다면 짚어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사적인 그런 5.18을 다룬 영화가 나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두 영화가 인상 깊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저는 그 역사 특히 이런 근현대사 관련된 콘텐츠를 그다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아서 네. 사실 인상 깊게 본 콘텐츠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 소설은 한번 읽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인물들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측면에서 뭔가 내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아니면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각들을 한번 경험해주게 할 수 있는 컨텐츠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근현대사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1987. 어떻게 보면 다 이어지는 네. 사건들이잖아요. 네. 흐름들이고 1987을 극장에서 봤는데 네. 못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끝나고 진짜 난 영화관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마지막에 펑펑 울었어. 옆에 고등학교 코팅 친구들이 아주 떠들고 웃고 자시고 할 때도 못 나가겠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좀 이 새끼는 뭐지? 하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저를 그것도 보면서. 이상한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 근데 내가 사이드에 앉았어. 그러니까 나보다 안쪽에 있는 친구들 3명이서 네.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진짜? 나가는데 펑펑 울고 있는 남정네 한 명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그런 시선이 느껴졌는데도 네네. 안 멈추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영화가 될까요? 이 소년이 온다도? 그러게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되면 네. 좋겠어요 저는. 전두환 씨도 이제 가셨고 하니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저는 박하사탕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래요? 네. 유령님. 안 봤어요. 아, 명작이죠, 명작. 명작. 다시 봐야겠다. 네. 실제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5.18에 관련된 어, 의외로. 네. 오늘 에피소드 나 다시 돌아갈래. 네. 들으면서 네. 저는 권선징악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네. 네. 지금도 계속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 관련 죄송합니다. 관련자분들 네. 계실 거잖아요. 네. 네. 그 현장에 있었던 뭐 군인의 후손이든 아니면 피해자들의 유족분들이건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것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 당시 군인이셨던 분들. 그쵸. 그것도 네, 또 네. 다른 맞아요. 이야기거리가 실제로 네. 총을 시민군 대상으로 총을 발포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총구를 하늘로 쏘신 분들도 있고 의외로 이제 피신시켰던 분들도 있고 이런 네. 분들도 있다고 이렇게 양심적인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뭐 어쨌든 여러모로 발언에 좀 신중했던 에피소드가 네, 아무래도 민감할 수 있죠. 민감한 네. 주제를 준비하시고 이 정도도 민감하면 어떻게 하자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치기도 못하게 하면서 장난도 못 쳐오고 말이야. 아직 갈증이 좀 남아있지만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풀어보는 걸로 그러시죠. 하고 네. 끝낼까요? 네, 끝내시죠. 한번 보고 저희도 이 이야기를 뭐 월간 리스트 통해서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학편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문학편의 두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